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이 학생들의 등교가 잠시 멈추면서 2년 만에 등교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이러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 역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역시도 학교 안전사고도 재난의 범주로 또 보셨네요. 선진 외국으로 갈수록 학교 안전에 대한 그 범위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유아기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 지금 학교 안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추락이라든가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또 사이버 중독, 또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학교 안전은 아이들의 영유아기나 청소년기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아동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약 한 3.6배만큼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배만큼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났고요. 최근 5년 동안 한 200여 명이 학교 안전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 학교 안전 사고로 약 200여 명이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학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과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2년 동안 등교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학교 내 안전사고가 3.6배나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교내 안전사고,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9만 3천여 건. 주로 체육 수업과 점심시간에 발생했는데요. 물체와의 충돌이나 부딪힘 형태의 사고가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되는 만큼 평소에 반복된 대처훈련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연간 51시간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전담 인력이 따로 없고 체험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이론 수업과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과마다 수업 1시간씩 빼가지고 안전 연수들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 수업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론 수업을 하고 영상 시청을 하고 이런 걸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담감들이 있죠. 방재교육 선진국 일본의 경우 재난 대피 계획을 분 단위로 세밀하게 세워 실제 상황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1년에 10번 이상 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독일에서는 10에서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과정에 인명구조 과목을 편성해 모든 학생들이 졸업 후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반복학습,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랑 개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프라와 이에 동반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 안전사고의 통계를 보니까 뭐 체육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참 교수님, 이 학교 안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학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 시간이라든가 또 점심 시간이라든가 이때 뭐 미끄러짐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학교 안전 사고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매달 안전 점검을 한다라든가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네.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시설 점검이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 안전 왜 안전해야 되는지, 왜 생명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또 안전 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을 왜 우리는 먼저 도와야 되는지 이런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아동 발달이라든가 인성까지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예컨대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놀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스트 플레이 그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의 색깔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성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판사나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학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전의 범주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저스트 그냥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안전 점검이라든가 시설 위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보강을 해줘야 되겠고 또 재난 관리는 점선 네트워크거든요. 네. 제가 가끔 가다가 안전 한국 훈련이라든가 이 학교 안전 관련해서 현장에서 평가나 자문을 해보면. 모든 재난이 생기면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모두 대응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재난안전 시스템은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유관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 모든 게 협업 시스템으로 법과 매뉴얼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안만 공부하고 즉 나무만 보고 산을 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상대로 테스트 베드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네. 요청을 해서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나 이런 교육이 그동안에 갈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급을 해주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을 제가 7분을 순회하면서 특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꽤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지금 현재 51시간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학교 안전 교육을 하게 법적으로 해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컨텐츠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광주나 전남에서 이런 교육을 좀 컨텐츠를 항구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장기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 교육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연간 51시간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나 또 가르쳐야 할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대에서 본인 전공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원래 그것을 전공을 했지 실과를 전공한다든가 했지 안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시간에 지금 성교육이라든가 다른 무슨 중독 관련된 교육을 한다라든가 또 좀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해서 어떤 유튜브를 틀어준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항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중단기적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한다라든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지금 광주면 광주,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의 학교 안전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을 해서 환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뭔가 진화하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내 안전사고 하면 사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쓸 텐데 네.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교사들에게도 안전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신임 우리 광주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학교 안전 총괄관인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또 안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콘텐츠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진 외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PDCA 사이클로 해서 안전교육 지금 광주시 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에 대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 플랜도 만들어서 뭔가 학교 안전에 그 궁극적이고 뭔가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선진 외국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재미있는 좀 이따 방송에도 나오기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외국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선진 사례를 지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방송에서 조금 나왔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매뉴얼을 체계고 또 굉장히 훈련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가서 보면 너희들 학교 안전 교육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련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 안전 교육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소통이 잘못된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학교 안전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영국에서는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건지와 태풍, 홍수, 지진, 화재가 났었을 때 머리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 물어보니까 그럼 좋다. 너희도 훈련하는 것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다오 했더니 재밌는 게 저는 1학년 일반인데 태풍, 홍수, 지진이 났었을 때 저는 미끄럼틀로 뛰어가야 되고 1학년 2반 저는 플라타나스 나무 밑으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몇 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안전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전이 짜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3억, 4억을 돈을 벌지만 끊임없이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슈팅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듣기만 해도 사실 선진 사례들만 봐도 이론 중심이 아니라 체험형 안전 네. 교육이 얼마나 더 실전에서 효과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체험해 보면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오치동에 위치한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곳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일상 속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로 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교관으로 배치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좀 더 전문적인 체험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체험을 도와주실 오영학 교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체험관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이곳은
화재 안전, 학생 안전, 보호 안전, 산학 안전, 응급 안전 등 총 8개의 체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하신다면 여기에서 많은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어떤 공간인 건가요? 여기는 학생 안전 체험존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흡연, 음주, 스마트폰 중독,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 체험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곳은 COPD 체험관이라고 하는데요. COPD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폐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체험 자켓을 입고요. 이곳에 있는 발판을 오르고 내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이곳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곳인데요. 우리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선 이렇게 교과서나 영상이 아닌 체험을 통해 재난행동 요령, 안전수칙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저도 교관님과 함께 체험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상황별 대처법을 배워봤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좀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이곳은 전국 최초로 호우 안전 체험에 대해 특화된 시설인데요. 우린 여기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간들이 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있는 곳은 지하나 반지하층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바깥에서는 수압을 느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곳은 지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하에서 1층으로 지상으로 대피를 할 때 올바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침수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관님 지금 중심을 이렇게 잡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만약에 난간이 없고 물살이 굉장히 강하다면 몸의 무게중심을 잡고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대피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119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고 물살이 강하지 않다면 두 손으로 강하게 오른쪽 난간을 잡고 조심히 발을 들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끝까지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은 한 10초면은 올라올 수 있을 법한 계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침수 상황이라 수업도 굉장히 강해서 올라올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체험해봐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 계단 상황 말고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호우안전체험관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침수 차량 탈출 체험이 있습니다. 침수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럼 저는 방금 같이 체험을 진행해본 학생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은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 지하역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탈출하는 방법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단을 올라올 때는 그냥 계단을 올라올 때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물살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컸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발가락으로 계단을 쓸고 오니 올라가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뭐 글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나가지고 더욱 하기도 재밌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의 어떤 재난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곳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이렇게 호우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안전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했다시피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연습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교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곳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방문하셔서 나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영학 교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항상 이 현장의 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이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네.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한 번씩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로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실제로 저도 이런 안전체험관을 서울에 있는 보람의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대구의 지하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제가 그 안전체험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체험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광주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250억을 심사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컨텐츠 때문에 제가 또 몇 달 또 그 재심의 또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금 저는 이제 좀 그 부탁을 조언을 좀 드리면 지금 광주광역시의 방금 호우도 경험을 했지만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지역 안전의 지수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자살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안전 지수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체험관은 체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그대로 선순환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재밌는 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안전체험관이 완전히 좀 틀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네,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제일 첫 마디가 대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좁냐. 걔네들은 어웨이 경기라 하면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타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그마한 자기네 나라의 주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한 개의 주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안전체험관을 똑같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달라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안전체험관이 컨텐츠가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주의 안전체험관은 당연히 지진 중심으로. 그렇죠. 지진의 컨텐츠에 맞게. 진도 팽목항에 예컨대 안전체험관이 있었다. 그러면 세월호 사고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난안전 특성에 맞는 것 컨텐츠를 더 특화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일본의 안전체험관에서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음이요? 예.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에서 일본은 그 교관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다가 웃거나 떠들고 하면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웃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전과 비슷하게. 실전과 같이.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군부대 훈련하듯이 계속 훈련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일본 역시 실전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좀 저는 이거 좀 우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꼭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단위로 학급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철저하게 누구하고 함께 하게 하냐면 부모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이번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이 안전 체험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라라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네. 자, 부모님들이 설선수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진도 몇에 뭐 탁자가 흔들립니다. 아버님 먼저 시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애들 앞에서 웃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좀 이거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 안전체험관에서 기승전 그냥 강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에 그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휴머니즘이라든가 왜 생명이 소중한지 이런 것들도 좀 컨텐츠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방금 보셨던 이 영상의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은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해 보셔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안전관리에는 이런 자연재해나 뭐 추락, 부딪힘 이런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마 이 학교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한 중학생들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한 영상.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인데요.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 학생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가격합니다. 얼굴만 쓸래? 이쁜 얼굴 때리지 마. 이 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지고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난 2년을 제외한 학교 폭력 건수를 보면 매년 20%포인트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상에서 이뤄지는 집단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 사례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온라인 공간까지 옮겨간 건데요. 사이버 불링의 경우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다 보니 무엇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은 학교에서 그냥 폭력 당하고 집에 오면은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 불링은 집에 있는 이불 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이.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이 방관하는 아이들이 노라고 할 수 있게, 그리고 가해자가 그 대다수를 두려워해서 행위를 안 하게끔 지속적인 교육하고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 폭력 양상이 점점 심각하게 변하는 반면 처벌과 조치는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이 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피해 관련 학생 측에 제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학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를 막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학교 폭력 장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학교 폭력도 역시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재난이고요. 지금 영상 보면서도 제가 그냥 화가 확 나는데 이거는 학교 폭력은 저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범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범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요.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5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지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광주 같은 경우는 100명당 1명이 지금 1명꼴로 이게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게 외상적인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 우울증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더 안 좋은 선택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 방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제 사이버 불링까지 그러니까 SNS로 나와라 들어가라 뭐
이 집에 있는 애까지도 지금 이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갈수록 학교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가 교육 당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 학교 안전 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학교 폭력 건수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폭력 건수가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2년도 올해에는 전면 등교가 되면서 19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다수 대 다수 또는 1대 다수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아직도 학교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성이라든지 관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성과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는 학교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 양상 또한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폭력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특색 사업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만나고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교육과에서 학습함으로써 좀 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및 위기 학생 신속 대응 대민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르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교육과 상담, 치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르미가 학교 현장에 발빠르게 달려가서 학교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입해서 우리 피해 학생들의 피해, 또 가해 학생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강의식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메신저나 SNS가 좀 많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좀 진화가 된 것 같은데요. 교육 당국도 좀 대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양상, 변화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대리 결제하게 한다든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성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신저의 계정을 강제로 공유해주라는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기존의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 사례에 맞는 대응책이나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이버 폭력은 학교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나 시민들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리지 프로그램, 마음 이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훼손되어 있는 관계를 개선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위드 프렌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드 프렌드 사업은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시스템이 교사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즈 프렌드를 통해서 학생과 함께 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또래 상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또래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위즈 프렌드 사업의 일환으로 또래 상담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학생들이 그런 위기 요소들을 직접 찾아내고 학생의 눈으로, 학생의 입으로, 학생의 행동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학교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방금 누구죠? 지금 시교육청 관계자신가요? 네. 굉장히 컨텐츠가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참고로 팁을 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대상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매년 거기 심사위원장인데 이런 얘기 방송에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좋은 콘텐츠 지금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았거든요. 네. 뭐 연극도 한다, 재밌는 것도 위드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더 현장 적용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조금만 더 가미해서 실증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되면 상당히 어린이 안전 대상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3년 단위나 5년 단위가 아니라 또 예, 중장기적으로 또 이 플랜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학교 안전은 이제 학교에서는 1년 단위로 그다음에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지금 그 지역 안전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서 마스터 플랜도 해야 되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를 학교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해야 되죠?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교육청은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별도의 학교 안전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네, 더 이상 이 학생들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현장 리포트 날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 곳곳의 재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민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을 프로그램 말미에 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역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창에서 활동하는 학생 시민 기자단이 제작한 영상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